미국도 아직 전력화하지 못한 레이저 대공무기를 한국에 먼저 실전 배치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전력만 공급된다면 계속 쏠 수 있고 한 발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요격 미사일과 달리 발사 비용은 극도로 낮습니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드론, 대량으로 날아오는 저가 표적을 막아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신무기가 아니라 방공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전장에서 드론과 무인기 사용은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느리게 전개되는 대공 미사일만으로는 수십 대, 수백 대의 적가 드론을 동시에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마스 공격 당시 약 8,000발의 로켓과 미사일 위협을 받았고 그중 약 1,200발이 목표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요격에 성공한 것은 약 900발이었고 약 300발은 그대로 영토에 떨어졌습니다.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5만 달러 한화로 약 6,700만 원 수준입니다. 값싼 드론과 저급 미사일을 비싼 요격탄으로 계속 막는 방식은 결국 비용의 전쟁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이 문제를 뼈아프게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고 서울 상공을 약 1시간 비행했습니다. 국지방공 레이더와 열상 감시 장비 T-5D가 탐지에는 성공했지만 전투기까지 출격했음에도 추적과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드론과 소형 무인기를 더 빠르고 더 싸게 제거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바로 그 해답으로 떠오른 것이 레이저 대공무기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KAEMD라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PAAC, 2 PAAC, 3 청웅신궁,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각기 다른 고도와 거리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구조입니다. 2006년에는 독일이 퇴역시킨 중고 PAAC, 이 지대공 미사일 체계 2개 대대 8개 포대를 도입했고 PACC 계열은 약 900kg급 미사일과 발사대를 차량에 실어 이동할 수 있으며 30분 이내 철수와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2012년 PAC2를 PAC3로 개량했고 2020년에는 약 1조 6천억 원을 들여 레이더 교체, 업그레이드까지 완료했습니다.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도 한국 방공망의 핵심입니다. 천궁은 요격고도 약 15km, 유효사거리 약 40km를 갖추고 있으며 탐색 레이더가 탄도미사일 위협을 탐지하면 교전 통제 차량이 분석한 뒤 요격 명령을 내립니다. 수직 발사가 가능한 콜드 런칭 방식과 목표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히트-투-킬 기술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무리 강해도 비용 문제는 남습니다. 국산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약 15억 원, 고급 요격탄은 50억 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저가 드론을 계속 미사일로 잡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레이저 무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은 한 발 발사 비용이 매우 낮고 최대 7km 유효 사거리와 100kW급 출력을 목표로 2026년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연구 중이며 해외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메가와트급 레이저 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력화 경쟁에서는 한국이 가장 앞선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에 뛰어들었고 1999년부터 한움화가 고출력 레이저 광원 기술과 레이저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형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 개발을 본격화했고 1km 거리에 철판 표적을 명중시키는 위력 시범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시험평가에서 사거리는 3km로 늘었고 실제 비행하는 무인기 격추에도 성공했습니다. 특히 3km 거리의 무인기 30대를 모두 격추하며 격추율 100%를 달성했다는 점은 상징적입니다. 20kW급 레이저로 소형 드론을 정밀 타격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관련 업체들은 앞으로 출력을 30kW급으로 높인 블록2를 개발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300kW급 레이저 무기 체계 연구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북한의 소형 무인기, 멀티콥터 장사정포, 일부 위협 오물풍선, 순항미사일 대응까지 더 넓은 방어 선택지가 생깁니다.
레이저 무기가 지상 방공망에만 머물지 않고 전투기 함정, 장갑차에 탑재되는 단계까지 발전한다면 군사력의 판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흐름과 함께 한국 방산의 또 다른 축은 KF-21입니다. 한국은 기술로 먹고 살아온 국가적 경험을 방산으로 확장하고 있고 KF-21과 FA-50은 그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이미 FA-50 경전투기를 도입했고 여러 국가가 KF-21의 스텔스 확장성, 미사일 장착체계, 국산 무장 통합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은 초기부터 다양한 무장 운용을 목표로 설계되었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천룡 미사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국산 유도탄 등 주요 무장 체계를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단계적 개량을 통해 5세대 진입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무인 복합 운용과 6세대 전투기 개념까지 염두에 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KF-21 시제기들이 유무인 복합 편대 비행에 성공했다는 점도 이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제 양산 1호기 롤아웃을 앞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다시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KF-21 공동개발에서 분담금 문제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현재 남은 분담금 약 2천억 원을 현금이 아닌 파뮤나 커피 같은 현물로 납부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부 현물 납부를 허용하더라도 실제 양산 기체 48대를 도입하려면 현금 납부가 필요하다는 선은 분명합니다. 인도네시아는 F-16 25대와 러시아산 수호이 계열 전투기 16대를 운용하지만 러시아산 기체는 부품 수급난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공군 전력 가동률이 40%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라팔, F-152EX, 뒤에를 기획한 전투기 중고 미라지 도입까지 거론되며 전력 구조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라팔을 둘러싼 논란도 인도네시아의 고민을 키웠습니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충돌 이후 중국산 전투기가 라팔을 격추했다는 주장이 퍼졌지만 프랑스와 다소는 공개된 기체 번호와 사진을 근거로 한 대에 추락만 인정했고 그것도 공대공 미사일 격추가 아니라 작전 중 사고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UAE가 80여 대 라팔 도입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대체 후보로 KF-21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라팔만으로는 미래 공군 전력을 안정적으로 구성하기 어렵고 기술 이전과 자체 생산 기반을 고려하면 KF-21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의 미래 가치는 전자전에서도 드러납니다. 카이는 10월 국내 방산 전시회 에이덱스 출품을 염두에 둔 전시 홍보형 축소 모형 제작 공고를 냈고 그 목록에는 KF-21 전자전 포드가 포함되었습니다. 세부 형상 탑재 위치, 실물 크기까지 제시됐다는 것은 KF-21 기반 전자정이 개념 설계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는 의미입니다. 수신용 포드는 재민경 포드는 기체 하부에 탑재되는 구상이 제시됐고 핵심 센서와 안테나 기술에는 AESA 레이더 기반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자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자전이 미사일 드론 통신망, 항법 체계를 얼마나 크게 흔드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전투기도 전자전 공격을 받으면 레이더 추적이 어려워지고 미사일 유도와 항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EA-18G, 그라울러 이후 F-15 기반 전자정이 개량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J-15D와 J-16D 같은 전자정기를 공개했습니다. 유럽도 유로파이터 EK를 통해 전자전 전력을 확보하려 합니다. 한국 역시 KF-21을 기반으로 전문 전자정기를 개발하기 위해 1조 8천억 원 이상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는 LIGNX1이 맡고 기체체계 통합은 KI가 주도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KF-21과 함께 움직일 무인 편대기 구상도 중요합니다. 대한항공과 KAAI가 각각 무인 편대기를 개발 중인 가운데 KAI가 구상하는 기체는 최대 6톤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보조 드론이 아니라 유인 훈련기에 가까운 체급입니다. KF-21과 연계해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하거나 중소형 무인기를 다수 탑재해 드론을 운용하는 드론 모함 역할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블록2 이후 내부 무장창과 호환되는 무장을 다양하게 통합한다면 KF-21의 작전 방향과 공격 방식은 훨씬 넓어집니다. 여기에 드론 항모 구상까지 더해집니다. 한국이 드론 항모 개발에 나선다면 가장 큰 과제는 함재기로 쓸 무인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KAI의 6통읍 무인 편대기는 20통읍 전자식 사출 장치와도 여유있게 호환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기수 부분을 교체하는 모듈형 설계가 적용되면 장거리 탐지용 레이더 해상 탐색, 레이더 I, RST, EOT, SU 같은 장비를 임무에 맞게 바꾸며 공군에서는 KF-21의 무인 편대기로, 해군에서는 드론 항모의 주력 함재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트랜스크립트의 핵심은 하나로 모입니다. 한국은 레이저 대공무기로 저가 드론과 대량 표적을 막는 새로운 방공 해법을 만들고 있고, KF-21로는 유무인 복합전투 전자정이 드론 항모 함재기까지 연결되는 미래 공중 전력에 뼈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2019년 시작된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이 3km 거리 무인기 30대 격추와 100% 명중률로 이어졌고 30kW와 300kW급 후속 개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KF-21은 양산 국산 무장 전자전 무인 편대기 수출 협상이라는 여러 축에서 한국 방산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유럽도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한 영역에서 한국이 먼저 실전 배치와 통합 운용의 길을 열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